저도 이제 미국에 좀 오래 살았는데, 미국에 살다 보면 유럽 사람들이 오면요, 미국 사람들을 굉장히 좀 폄하하는 그런 게 좀 음,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미국 사람들 너무 프랙티컬하고 소위 말하는 자기 개발서라든지 이런 프랙티컬한 그런 정보에 너무 많이 목말라 한다. 그런데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요, 한국이 훨씬 더 프랙티컬한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에, 이렇게 책 그 팔리는 거 보면 한국은 진짜 자기 개발서 혹은 구체적인 정보, 뭐 건강에 대한 거든 주식에 대한 거든 뭐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는 책들이 전부 다 많이 팔리고, 그래도 미국 같은 나라도 시 소설 여전히 많이 팔리고, 이렇게 앉으면 시 소설 이야기 많이 하고 하는 소설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저도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소설 이야기, 근데 소설 예찬이 아니라 그러시는데, 이게 소설 예찬이 아니면 뭐가 소설 예찬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극 예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 감성이 부족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음, 없다라는 말이 아주 공감이 가고, 어떻게 생각하면 꼭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감성이 부족하면 좋은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말하고도 크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좋은 인간, 잘 사는 인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한국 기독교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런 어떤 감성의 부족 혹은 지나치게 이 경쟁 사회에서 프랙티컬한 정보에 음, 를 취득해서 막 앞다투어서 취득해가지고 한 발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도 없고 깊이도 사라진, 그리고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자기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물을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한번 삐끗해서 길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그냥 음, 어, 실종된 자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요, 미국 사람들이나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실직한다고 해서 뭐 홈리스가 되거나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커리어 부분에서 뭐가 삐끗하면 완전히 인생 전체가 다 캄캄해지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나친 경쟁, 죽자 살자 싸우는 것, 이런 한국의 많은 문제들이 이런 감성이 부족한 데서 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보시기엔 어떠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흘러가면서 그 말하자면 트렌드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흘러가면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돈이란 가치관에 이렇게 음, 휩싸여 가는다는 느낌? 음, 음, 제가 이제 가끔씩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100% 학생들이 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음, 제가 공부한 80년대에는 돈이라고 대답했을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세대는 100% 돈이라고 답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질문했기 때문에 수업은 달랐어도 학생들의 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그냥 위기를 조금 느꼈습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 중에 뭐 니체를 읽거나 뭐 젊은 친구 중에 쇼펜하우를 읽거나 이런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 그 지금 젊은 친구들의 모든 관심사가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단편적인 거, 그리고 한 번에 딱 이해하는 거. 그래서 지금 친구들은 이렇게 서사, 예를 들어서 레미제라블은 5권이나 되는 긴 두꺼운 책인데 이런 책을 읽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음, 필요하다면 요약본을 보겠죠. 그것도 볼 시간이 없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몇 분짜리 영상으로 그걸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 흐름을 갖고 삶을 읽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는데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속성 코스,
쉬운 코스, 그다음에 정리된 코스로만 정리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예, 진짜 내 생각인지 다른 사람의 생각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고 어떤 걸 알게 되면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죠. 음, 우리가 살지만 내가 하는 생각 중에 내 생각은 불과 몇 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음, 대다수의 많은 생각들은 다 누군가의 생각이죠. 내가 음,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이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가 갈 친구들이고 또 한국 사회를 음, 지탱할 기둥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친구들 중에 이제 몇 명이라도 좀 고민을 하면서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음, 어, 제가 긴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성장했듯이 어떻게 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제 힌트나 단서들을 제가 쓴 책들에 이제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는 이것도 단지 제가 소설을 찬양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굳건하게 서려면 내 생각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예, 하나님은 이 땅에 큰 나무를 심지 않았죠. 늘 음, 어린 싹을 하나 심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싹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라서 어느 순간에 예, 이제 큰 거목이 되듯이 그런 것들을 어, 소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자극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점점 점점 어, 제가 이제 미국 신학교에 있을 때 그래도 제가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신학교에 들어온 동기인 미국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이미 세컨드 잡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음, 대다수의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게 되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생활하기는 쉽지 않고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 수입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기가 세컨드 잡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에 품고 들어옵니다. 어, 바로 이제 그런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들을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런 열악하고 힘든 생을 살게 될 것을 다 알면서도 자기가 소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음, 세컨드 잡을 이미 다 훈련받고 미케닉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다 훈련을 받아서 제가 신학교 때도 그 친구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좀 그런 친구들처럼 좀 건강한 음, 사유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에게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시야각이라고 하는데 음, 시야각이 인간은 그냥 160도라고 합니다. 음, 어, 예를 들어서 개는 한 220도가 돼가지고 훨씬 더 넓은데 인간은 160도인데 우리는 그 시야각이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한 가지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시야가 너무나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야를 벗어나는 것은 어떤 일이 그 시야를 벗어날 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죠. 예,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소설을 통해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하면 인간의 삶이 굉장히 풍요롭고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치고 시를 겪지 않는 인물이 없고 또 좋은 소설일수록 작가가 그 등장인물을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예, 이 사람이 도저히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죠.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청년들에게 고민을 시켜야 되는데 음. 예, 그것이 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소설은 신앙의 사유를 연습시킬 때 훈련시킬 때 굉장히 음,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예, 예. 그 책에도 자신만의 언어로 사유할 수 있어야 된다. 진짜 네 강한 그렇죠 사람은 예, 자기 언어로 예 맞아요 자기 문제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예,
진짜 강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했던 게 꽤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전반에 우리 질문에도 그런 질문이 지금 채팅에도 올라와 있는데 심리적 죽음, 음, 심리적 죽음이라는 그 주제에 꽤 많이 꽂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설이나 성경 뭐 다윗 이야기도 읽는 어떤 포인트가 심리적 죽음을 경험하는 그것이 이제 인간 삶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목사님 개인적인 삶의 심리적 죽음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말씀해 줄 수 있는지 혹은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죽는다 이 말은 성경에서는 자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네, 내가 그렇죠. 나아가 죽어야 된다, 뭐 십자가에 못 박힌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일상화되어 버린 그런 용어와 문학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심리적 죽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떨 때 많이 배웠냐면,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들이 언제 아이들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제가 봤더니, 아이들이 자기의 생활비, 월세나 이런 것들을 자기 돈으로 낼 때 부모, 부모, 부모님들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이제 다 컸네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이제 심미적인 죽음을 통해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우리가 딤젤 목사가 나오죠. 중글자에 보면. 예, 근데 이제 내가 딤젤 목사라고 하면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딤젤 목사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죠? 음, 주렸기 때문에 그렇죠. 음, 분명히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감추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걸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고백을 하죠. 예, 바로 이제 그 마음을 이기는 것이 심리적인 죽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음, 어,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하나의 선택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쓴 책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는 이 가게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희 집 바로 근처에 과일 가게가 하나 작은 가게가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그 과일 가게 세 배나 되는 과일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저 옆에 고깃집이 있는데 그 고깃집 바로 맞은편에 동시에 고깃집이 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뭐 그것이 별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어쨌든 장사를 잘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장사를 잘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고, 바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새로운 오픈한 가게 매장이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걸 경쟁이란 이름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다르죠. 그거를 심리적 죽음이 고민을 하게 합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가 흔히 삶에 보면 가장이 되고 아이를 키우면 사람들이 굉장히 절박해지죠. 그 절박해질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음, 예. 음. 바로 그, 이제 그런 예, 것들이 심리적 선택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되게,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리스크. 음, 근데 우리는 늘 손해가 나지 않는 선택을 하죠. 그건 심리적 죽음이 아닙니다. 음, 심리적 죽음은 바로 그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옆에 있는 과일 가게를 그래도 가서 예, 과일을 삽니다. 근데 그 과일 가게는 안타깝게 비싸게 발라요. 왜냐면 이 가게의 주인은 융통성이 좀 부족해서 더 싼 가격에 물건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왜냐면 음, 매장이 커야지 물건을 싸게 들여오는데 가게가 작으니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소량이죠. 소량이니까 할인폭이 적죠. 음, 반면에 건너편에 있는 새로 오픈한 가게는 할인폭이 훨씬 큽니다. 왜냐면
훨씬 가져오는 과일의 양이 많으니까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민이죠. 예. 그 고민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책에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었는데 자극과 반응, 인간이 자극과 반응의 그 인과에 네, 얽매여서 이런 자극이 주어지면 이런 반응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 그런 자유에 대한 그런 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죽음도 심리적 죽음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설교하고 비교하신 대목이 72페이지에 나오는데 이제 설교보다 더 깊이 있게 정말 뼈저리게 뭔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뼛속까지 느껴지는 힘이 문학의 소설에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아름다운 문장을 읽으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이 정말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말인데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가 또 잊어버리잖아요. 어, 또 문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굉장히 깊이 막 공감하고 뼛속히 감동을 받았다가 한번 울고 그러고 나면 또 그 자리를 떠나 책 덮는 순간에 문학은 사실은 그렇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아르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그 소위 카타르시스, 음, 어, 이 갈등들이 막 있다가 그 갈등들이 해소가 되고 오히려 뭐 해소되고 배설되는 식으로 그쫙 감정을 쏟아버리고 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 또 일상으로 달려가는 일상에 또 매몰되는 어, 실제로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경험은 오히려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굉장히 주의 음, 깊은 독자가 아니라면.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 30분 전하는 설교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때로 굉장히 더 근본적으로 설교가 사람을 바꾸는 예도 많거든요. 그 설교는 감동뿐만 아니라 어떤 의지적인 어떤 결단들을 촉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런 점에서 이 두 개의 비교가 조금 입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저는 뭐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목사님? 예, 저도 뭐 예, 설교를 하는 예, 사람으로서 예, 뭐 예. 저는 동의합니다. 어,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쓴 이유는 가끔씩은 우리가 가끔씩은 음, 어, 조금 그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어,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보니까 제가 준비되었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아주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잘 준비했을 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보다는 내가 음, 연약하지만 내가 실수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설교했을 때 그때 훨씬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시간을 설교를 준비하려고 막 주석을 뒤지고 그렇게 했지만 정작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는 음, 제가 그분들에게 나의 솔직한 면을 설명을 하고 내가 한 주 어떤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그것들을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풀어갈 때 음. 그때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는 예, 그런 경험을 일단 하면서 예,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그 문장을 쓴 겁니다. 예, 예. 예. 그런 고민을 하고 풀어내고 표현하는데 소설을 읽은 경험이 상당히 많은 예, 왜냐하면 그 등장 어, 인물이 경험하는 그 경험만큼 어, 제가 음, 심리적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런 결단을 하고 뚫고 가는데 저는 두렵거든요, 항상. 어,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예,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내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구나 하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음. 책에 그런 대목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후회는 나쁜 감정이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다. 네, 그렇죠. 후회가 네.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개인의 삶에서
가장 크게 후회했던 점, 그리고 그 후회가 '아 꼭 나쁜 게 아니었구나. 후회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거의 후회로 꽉 찬 인생이죠. 뭐 후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느낌이 큽니다.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음, 경험이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후회를 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저를 항상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근데 후회라는 감정에 붙잡혀 있을 때 이제 음. 어떤 걸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냐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렇게 점검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점검을 했는데, 점검하면서 굉장히 어, 아픔이 컸지만 그 점검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음. 내 삶이 훨씬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실수를 점점 반복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점검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저한테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삶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복귀라는 개념을 그때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귀. 예.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복귀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데 그 복귀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음. 어, 음.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같은 실수 다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후회하는 그 후회로 인해서 복귀하게 되는 그 과정이 힘드니까 아무래도 삶이 훨씬 더 성실해지는, 음.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점점 점점 내 생각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느낌. 예, 그래서 아까 김현수의 문장을 말씀해 주었는데, 또 그런 문장을 읽으면서 어, 저는 저만의 페이스로 그런 후회라는 감정에서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저는 그 감정을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나의 페이스로, 그게 저기 힘들어도 천천히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그건 쉽게 말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요요라는 감정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음. 살을 빨리 빼면 요요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요를 음. 막으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데, 바로 그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자기 점검, 복귀라는 복귀. 과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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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철 목사님도 평소에 복귀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시는 것 아, 같은데 그러셨군요. 예예. 우리 김 목사님 책 읽으시고 느낀 점이나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죠. 예. 아, 예. 이, 이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반대적인 사고를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음,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저는 사실 그 감성적인 느낌보다는 어떤 면으로는 그것이 지성적인 옳음인가 그름인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쏟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것들을 표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갖고 있는 고뇌하면서 이 부분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진리의 어떤 틀을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사이 이 아까 이제 젊은이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젊은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 감정이 다양성 속에 놓여져 있지 않고 몇 가지 그냥 좋음과 나쁨 또는 혐오와 또는 애착 뭐 이런 감정에 이렇게 어떤 단순성으로 이렇게 빠져들고 있고 이 지성이 갖고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들을 놓치면서 감성적인 쪽으로 가고 음,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영호 목사님은 이제 이 감성적인 부분들이 이제 모자라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철학적 사고를 하는 책들은 재밌는데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 중에 소설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 너 왜 소설 그렇게 읽냐? 오히려 철학적이나 그런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음, 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다 보니까 여기 아까 하워스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지만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 신앙이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시적인 답은 우리가 생활할 때 안 나타나지만 거시적인 답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하고 우리의 신학하고의 차이가 철학은 끊임없는 고뇌하면서 질문을 하지만 대답을 끊임없이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학은 미시적인 답은 금방금방 현실 속에서 안 나올 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때로는 방황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지만 거시적 답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성, 어떤 생명이라든지 진리라든지 길이라든지 평화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하는 이 궁극적 답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더 확실한데 제가 이제 그 소설을 좋아하는 그 부목사, 야, 왜 소설을 자꾸만 읽냐? 이 명백하게 성경 속에서 답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답을 오히려 확대하면서 필요할 때 소설도 읽고 필요할 때 뭐 다른 문학적인 시도 읽고 또는 영화도 보고 이렇게 확대하는 게 더 좋지. 소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내용과 등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때는 그 답이 없지 않냐? 소설은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설은 계속 퀘션 마크, 철학적인 퀘션 마크로 계속 하다가 멈춰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 책을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좋고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런 부분 내가 배우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이 답을 빨리 붙잡고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서 자기의 사고 또 비판적 사고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내러티브를 만드는 길은 호가 아닐까. 그러니까 남이 만드는 내러티브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궁극적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그러면서 나만의 내러티브를 만들어갈 때 신앙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러면서도 남과의 만남도 가능해지고 또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느낌도 더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닐까. 제가 접근 방법을 우리 이 목사님이 갖고 있는 접근 방법과는 약간 반대적으로 제가 접근을 이제 저는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어떻게 예, 생각하고 보통 그 소설을 좋아하는 분하고 이제 철학서를 좋아하는 분하고는 이렇게 성향이 조금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F형이고 철학은 T형이죠, 그죠? 근데 그 두 형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하느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치밀하고 꼼꼼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 당연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철학 같은 사유의 학문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풍요로운 생각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저는 천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배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른 친구들은 그 답안지 앞면과 뒷면을 빽빽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쓸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딱 두 줄, 세 줄을 딱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지도 교수님, 그 철학과 교수님이 A 플러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이구. 그래서 잘하셨네. 친구들이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답을 못 쓴 걸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철학과 이제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뭐제 이름을 대면서 걔는 어떻게 A 플러스 받았냐고 걔는 답을 몇 문장 쓰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뭐라고 답을 그 학생들에게 했냐면 철학은 그 많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간결 명료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간결 명료한 것만 썼거든요. 이해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문학적인 답을 하라면 뭐 앞뒤 빽빽하게 쓰는데, 예, 그래서 문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로움, 해악 그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그리고 예, 맞물리면 우리가 두 날개처럼 맞물리면 어,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보면 어떤 것을 잘못한 경우에 항상 욕먹는 게 이성적인 파트가 부족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감성이 부족해서 항상 욕을 먹거든요. 예, 예. 바로 이제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느슨한 여유로운 그것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대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 시대입니다. 지금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야기의 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우리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것들이 더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이 보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야기밖에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 영역도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뭐 굉장히 뭐 문학을 안 읽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문학을 많이 읽습니다. 그 청년들이 읽는 웹툰이나 그 이야기 웹소설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 문학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문학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들을 그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설명해 하지 않으면 그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세계에서도 웬만한 책들은 가능하면 출간된 지 5년 이내에 출간된 작품을 선정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뭐 고전을 다루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일부러 고전을 다루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려면 최소한 5년 안에 출간된 소설을 읽지 않으면 우리 전체 공동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설문조사로 나오는 것은 데이터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가들이 쓴 작품을 보아야만 이해를 합니다. 김혜란이나 이런 예. 작품들의 음, 일을 봐야지 지금 30대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소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을 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소설을 보면 사람들이 그 다양한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분출하고 있고 그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를 등장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그, 것들이 예. 지금은 이성과 감성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감성을 조금 더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 그런 점에서 보면 예, 예, 한 말씀하세요. 가지만 예. 음, 사실 성경이 전체가 내러티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신약을 보면 복음서가 또 사도행전이 철저하게 내러티브적 그 하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근데 이제 로마서부터 이제 뒷부분을 보면 내러티브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성적인 정언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서 다만 이 관계가 내러티브 쪽을 많이 갖다가 어떤 정언적인 진리성을 추구하는 쪽이 더 풍성한 건지 다만 이게 아마 성품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언적인 진리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 삶의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도 풍요롭게 나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열어주면서 나갈 때 아까 우리 이정일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더 풍요롭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주 뭐 좋은 말씀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그 철학과 문학과 신학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제 그 작년에 나왔죠. 그 이종태 교수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 옛날에 철학이 본래 하고자 했던 것,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대담하게 해나가는 이 일을 현대 철학, 아마도 뭐 데카르트나 칸트 이후의 철학이 좀 포기하고 방문론적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를 딱 꼼꼼하게 알규를 해야 되는 철학이 되다 보니 이게 이제 문학은 사실은 철학하고 비교하면 제가 보기에는 비약이거든, 비약. 이렇게 점프가 있잖아요. 사고에 갑자기 이제 딴 데로 확 가고 막 이런 비약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 철학이 비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는 색깔의 신학이 갖는 부분의 약점을 문학과 비학과 상상력, 예언자적 상상력, 내러티브의 힘이 갖는 문학과 좀 친한 우리 여기 미리 사전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저는 아마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대답하셨다는 것 같은데 소설과 그리스도인의 신학을 연결시킬 때에 우리 현대 신학이 철학적인 어떤 이성적 논리적 실증해가는 철학이라면 조금 비약을 있더라도 상상력, 예언자적 상상력의 감성의 신학 쪽으로 좀 더 가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정현 목사님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현대가 이야기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병철 씨 독일 제독 철학자가 쓴 서사의 종말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 디지털 문화 속에서 이 이야기성과 내러티브가 급속하게 태조하고 있다. 어, 이렇게 어떤 정보가 있으면 다른 정보가 몰려오고 그리고 막 가기 때문에 이게 한 인간을 구성하는 이렇게 선적인 서사가 급격하게 상실되는 시대를 현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이제 스토리 셀링은 많은데 스토리 텔링은 없어지는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해요. 그런 부분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디지털 문화 여기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현대 디지털 문화하고 이제 진득하게 책을 읽는 이 세계가 너무 막 멀어져 가고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을 어떻게 좀 책을 읽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젊은이들, 청소년들 보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이제 신림동에 살 때인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저는 그 당시 이제 10시, 밤 10시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면 집에 오면 한 10시쯤 되었는데, 그때 밤 늦은 시간이지만 항상 산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유치원 들어가기 뭐 직전 뭐 그 시기였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한 게 뭐냐면,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보이는 시야에서는 항상 책이 있게 하고, 저는 그 책을 가능하면 많이 만져보게 했습니다. 만져보고 느끼고, 그리고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들하고 어떤 놀이를 많이 했냐면, 저희 집에 이제 작은 식탁이 하나 있는데 그 식탁에다가 제가 이불을 덮어놓고 저희 집은 너무 작아가지고 이불 덮어놓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후라시를 켜고 동화책을 함께 읽어주었습니다. 동화책을 동화책은 그림책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망을 보고 오라고. 그러면 이제 둘째가 기어 나갑니다. 기어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곰이 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상이죠. 예.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어,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경험이 아니라 책 읽어야 돼 하고 의무로 딱 주게 되면 아이들은 억지로 책은 읽겠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삶을 붙들지는 못합니다. 예, 저는 항상 어떤 연습을 많이 시켰냐면 그 느낌이 기억이 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11시쯤에 이제 교회 가서 항상 혼자서 철야하는 시간, 혼자서 기도를 1시간쯤 하는, 기도하고 온 적이 참 많은데, 그때 아이들에게 일부러 옷을 다 입혀가지고 갔습니다. 예, 그 차가운 느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실에서 느끼는 그 차가운 느낌. 그래서 눈이 팡팡 오는 겨울에도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서 옆에서 놀게 하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느낌. 예, 예, 뭐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저도 그런 느낌. 지금 나온 지 꽤 됐지만 식객이라는 만화책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정확한 요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설렁탕인가 국밥인가 그런 예, 식당의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연세가 다 60 넘는 70이 넘는 분들이 대부분인 그 식당에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래서 전 그 청년이 왜 와서 식사를 하는지를 물어봤더니 아주 어렸을 때 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예, 거기에 와서 식사를 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맛을 느낀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예,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옛날 맛이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책을 읽게 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줄거리가 아니라 항상 느낌이라고 합니다. 느낌. 내가 무엇인가를 느꼈던 그 느낌. 예. 그 느낌을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야 되는 거죠. 책을 읽는 느낌이 뭔지, 그 책을 읽는 느낌이 글자를 읽는 것도 중요한 느낌이지만 그 이야기를 상상한 느낌, 어떤 뭔가를 예, 본 느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책을 읽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도 그게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서산에 있는 꿈의 학교라고 하는 음, 학교에서 굉장히 독서 교육을 잘 시키고 그 책을 읽고 고등학생이 되면 책을 쓰기도 하고 하는 아주 성공적인 독서 교육을 선생님들이 고민 많이 해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독서 교육 전체 뭐 선생님이 뭐 직접 만나면서 아이들 가르치지만 그 툴 중에 하나가 리딩 레이스라는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게 꽤 있는데 제가 지금 요 채팅창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추천 도서를 쭉 올려놓고 책을 읽고 뭐 대답을 하고 내용을 이렇게 쫙 하면 마일리지를 쌓아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음, 그래서 저희 교회가 포항제일교회가 올해부터 이걸 청소년 부서에 하고 예,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 많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꿈의 학교의 건데 개인적으로 참가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그룹별로나 개인적으로 교회가 하실 수도 있고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그 질문 중에서 연약함을 드러낼수록 자유로워지고 신실해지고 행복해진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자기 느낌에 대한 신뢰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내 느낌이 맞다라는 건지 아니면 내 느낌이 뭔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뜻인지 다른 뭐가 있는지 요 이야기 조금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모두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을 예, 하면 우리가 예, 이제 학술 논문을 쓸 때 내가 예, 다 알고 있지만 예, 인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더 권위적인 사람이 예,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얘기를 하면 우린 인용을 음,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에 신뢰를 사람들이 하게 되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을 작품 속에 유명한 작품 속에 어떤 등장인물이 말을 했거나 음, 아니면 어떤 소설에 나온 어떤 한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 예화가 있거나 그런 경험들을 내가 갖고 그걸 데이터로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막연한 나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생각을 음. 훨씬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소설 읽으면서 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예, 저는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경험이 여러 번 예, 있습니다. 표시를 안 했지만. 그래서 저는 소설 읽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소설 읽다가 딱 멈춥니다. 그리고는 어떤 경우에는 진짜 뭐 몇 개월을 그 다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꼭 내 마음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가끔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연약함이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우리가 이제, 컴포트 존이 있습니다. 컴포트 존. 우리가 이제 안전지대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러시아의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아가지고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는데, 어느 날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죠. 근데 그 억만장자가 자살했다는 신문 기사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자살을 한 이유가 겨우 우리나라 돈 5억인가 10억을 손해를 보았는데, 이 사람은 생애 처음으로 손해를 본 겁니다.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생전 처음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면 맷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한 실수는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일탈을 해보지 않고 늘 모범생으로만 살다 보면 작은 한 번의 실수가 결정적인 충격을 주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그, 것들이 저한테, 예, 그 실수와 극복과 그러면서 굳은 살이 박히는 과정을 직접 못해도 소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문학이 말씀이죠, 그죠? 가르쳐주는 예, 제일 중요한 어, 힘은 간접 음, 경험의 힘입니다. 우리는 음. 소설 속 등장인물이 하는 경험을 실제로 하면 큰일 나죠.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무책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간접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그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간접 경험만으로도. 바로 이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많이 읽히는 이유가 바로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준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청소년 소설도 처음 읽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아몬드라는 책이나 창비의 선전, 그런 청소년 소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청소년 소설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플롯이 복잡하지 않고, 또 문장도 단순해 가지고 흥미로운 이야기여서 뭐 짧은 시간, 불과 뭐 서너 시간이면 뭐 한 권, 웬만한 책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선명해서 특히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반 순수 문학은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하고,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청소년물은 뭐 주제가 명확하죠. 제가 두 번째 책에서 쓴 순례주책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순례주택. 예. 메시지를 설명할 때 너무나 유용합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 나눔이 뭔지,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그 주인이 집값을 훨씬 더 싸게 받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작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마음이 행복해지는지를 그 소설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 소설들이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입문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림책을 읽고 동화책을 읽고, 그리고는 이제 학업에 빠져가지고 소설 읽기가 중단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성장하지 않냐면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잘 숙달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전공 지식이나 아니면 수능에 필요한 전문 지식만 습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면 그다음부터는 뭐 전공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죠. 취직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되면 또 좀 바쁘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 살다가 50이 되면 이제 뒤늦게 사춘기를 경험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그때 감정적 혼란을 느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의 10대한테는 그 감정적 혼란을 겪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죠. 수능이 너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뒤늦게 50이 되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을 받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이미 10대에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50을 지날 때 그런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연습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 신앙을 갖게 그런 되면 늘 예, 말씀과 기도만 강조하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침묵하실 때도 꽤 있죠.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 그 침묵하는 시간을 우리가 견디려면 음, 우리한테는 맷집이 필요합니다. 바로 소설은 바로 그런 맷집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혼돈이 필요하고 깊은 질문이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제가 심리적 죽음이라는 얘기 들으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실제로 사실은 죽음 음, 끝까지 그렇죠. 예, 총살까지 끝까지 갔다가 갔죠. 예.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정말 죽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고 그의 트루나이젠, 칼바르트도 사실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 칼바르트 신학이 영향받은 점이 음, 굉장히 많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깊이 칼바르트가 정언적인 신학을 했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고민을 하게 도와준 혼돈을 경험하게 음, 도와준 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신학하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우리 전체 진행책에서 어, 우리 그래도 다들 들어오셨는데 한두 분이라도 직접 말씀 질문하고 싶은 분들 이미 채팅방이나 사전으로 하신 분도 괜찮고요. 지금 들어오는 떠오른 질문도 괜찮고요. 질문도 좋고 소감도 좋습니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으시면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용관 손 드신 거죠? 김용관 선생님, 예, 네, 해주십시오. 소리 안 들리는데요, 그죠? 예, 소리 안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네, 마이크가 안 김용관 들립니다. 선생님은 예, 안 되나 보네요. 아, 지금 이제 됩니다. 들립니다. 아, 들립니다. 예.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 고등부 설교 때 많이 그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나온 거. 그래서 뭐, 영화라든지, 뭐, 시라든지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인문학을 좀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 소개도 해주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어, 말씀하신 요지는 인간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좀 경험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의 한계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어, 심리적인 죽음,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희생적인 삶을 이제 갖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이루어지면 참 스스로 하는 사람은 만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찌 보면 좀 교과서적인 그런 부분들과 너무 교훈적인 부분이 다가가서 그리고 이제 요즘 애들은 소설보다는 또 짧은 걸 좋아하고 뭐 드라마를 좋아하고 해서 어, 도입 부분을 드라마로 많이 바꾼 적이 있는데, 그 3분짜리 드라마로 많이. 근데 하면서 저는 이제, 문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걸 경험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대가, 뭘 하고 싶으냐, 그러면 돈 버는 거로 다, 거의 대부분 애들이 그 희망사항 넣으면 돈 버는 거.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런 인사이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설교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그 가장 그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건드려줄 수 있는 뭐 소설이라든지 그런 책이 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 청소년 지금의 이제 시대 사조와 거기에 반해서 인문학적으로 반드시 이런 정도의 애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부분에 공감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의문과 생각을 어, 시켜주는 인사이트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소설과 뭐 시나 뭐 문학적인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주 예,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친구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 어른들, 부모 세대만큼 그런 식의 이제 고민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이들도 고민을 합니다. 음, 아, 얼마 전에 나온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폭발력을 갖게 될지를 그 영화를 만든 드라마 감독도 몰랐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이 폭발력을 갖게 된 이유는 사실은 사람들 짐작만 했지만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이제 문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친구들은 다들 제가 경험해 볼 때도 뭐 거의 100%가 다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직업이 대부분이 다 돈에 관련된 직업입니다. 지금은 유튜브가 굉장히 높죠, 순위가. 그 옛날처럼 뭐 선생님에 대해서 뭐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생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풀어내는 이야기가 사실은 문학 속에는 풍부하죠.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학생들의 학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은 친구들에게 예, 이 결핍이 왜 중요하고 또 생각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설명시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얼마큼 흥미롭게 할지를 소설을 통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작가는 독자가 읽을 때 독자가 어떻게든지 끝까지 그 이야기를 읽게 합니다. 작가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딱 읽고 딱 덮고 마는데 어떤 이야기는 끝까지 읽게 되죠. 바로 이제 그런 고민을 예,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단번에 터득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민을 하게 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생각하는 생각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장력과 표현력과 사물을 해석하는 시선으로 동시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바로 그 분야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듣게 할까? 읽게 할까? 지금 똑같은 고민입니다. 작가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책을 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순례주택 같은 소설도 이게 아이들하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그렇죠. 극복해내는 예. 하나의 세계관, 그죠? 예, 맞아요.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분 정도 더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예, 문단 선생님이신가요? 예. 90페이지에 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90페이지에 보면 소설을 읽을 때 뭘 배웠는지가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는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생각이 좀 많았는데요. 내가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책을 쓰면서의 느낌하고 지금 독자들의 반응을 본 느낌 이것의 차이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정일 목사님이 문학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느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과 물을 마셔본 사람은 그 물에 대한 느낌이 다르죠.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사람은 그 산 정상에 대한 느낌이 다릅니다. 벽돌책을 읽어본 사람과 요약본을 읽어본 사람은 그 책에 대한 느낌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 바로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억, 예, 이 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남게 된 이유는 내가 느낀 것만 남게 됩니다. 이 정보에 관련된 것들은 일주일도 버틸 힘이 없습니다. 빠른 것은 하루 만에 사라지고 길어야 뭐 몇 달을 갑니다. 근데 느낀 것은 영원히 갑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들 중에 선명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100% 강력한 임팩트 있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없으면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작가가 그 이야기를 열심히 쓴 이유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감하도록, 느껴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가 그렇게 느끼라고 등장인물들을 실현 속으로 몰아 넣은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 두 번째 질문은 딴 게 아니고요. 이제 목사님이 문학이란 건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예. 있는데 이 글을 쓰시면서의 그 느낌하고 이미 이제 출판된 후에 그 독자들의 반응을 보고 나서 그 느낌이 좀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여쭤봤습니다. 전 책을 쓰기 전에 항상 상상을 합니다. 저한테 이제 어떻게 책을 쓰냐고 가끔씩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쓴 이런 문장들이 저를 설레게 해야만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내가 먼저 설레야지만 저는 글을 쓰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 읽고 나서 독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걸 상상하며 제가 글을 썼고 그리고 요즘 느끼는 것은 제가 한국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설이란 어떻게 보면 조금 전문적으로 쓴 내용들도 있는데 지루하거나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공감하는 문장들이 그래도 있어 주어서 저한테는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예. 저자가 쓴 것을 독자가 읽으면서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은 이렇게 느낌도 있지만 역으로 저자가 쓰고 또 저자 입장에서 독자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내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이 이분들로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한 교류들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더, 더, 더 자신 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이정일 목사님 좋은 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좀 많이 깊이 설레셔서 우리 독자들과 함께 설렘을 나누는 작업들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지철 목사님 총평 한번 소감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정일 목사님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뭐 좋은 이 책도 써주시고 또 이렇게 발표도 해주시는데 특별히 느낌 또 자기 언어로 만들어가는 이 하나의 내러티브 이런 소중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책을 읽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순응하지 않는 사람, 그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 부분, 또 하나는 그 비행기 추락 사고에 7가지 실수가 계속된다. 그랬을 때 이제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면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 위기가 추락할 때 그 7가지 내러티브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 순응하지 않는 사람,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만들어야 될 내러티브는 또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책이어서 이제 고맙게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도 아까도 그 설렘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좋은 책들이 우리 다른 사람도 설렘을 갖고 또 읽고 함께 이렇게 그 느낌과 또 공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또, 또 풍성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도 많이 배우고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일 목사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참 행복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어, 이런 생각을 이렇게 나누면서 감정이 교류가 될 때 행복이 이렇게 밀려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는 그 느낌을 제가 쓴 글에서는 마음속에 낙하산이 펴지는 느낌이라고 제가 썼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내 속마음을 안전하게 그리고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바로 이제 그런 감정적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들 뭐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과 기도가 최고지만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각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한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보이게 박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늦은 시간에 주말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함께하는 소식들에 귀 기울여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고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또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